야, 거기 여군, 너 어디 소속이야? 낙엽 갖고 뭐하냐? 단풍놀이 왔어? 제5보병사단 제36여 단장 강태영 대령은 위병소 외곽에서 낙엽을 쓸던 익명의 여군을 향해 계급적 경멸이 담긴 폭언을 퍼붓고는 자신의 검은 관용차에 유유히 올라 여단장실로 사라졌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채 그 모욕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작업복 안에서 익명의 그녀는 작은 검은색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참다 못해 펜 끝에 힘을 주어 적어 내려간 첫 문장은 다름 아닌 곧 부임할 자신의 부대인 제5보병사단 여단장 강태영 대령의 징계 사유였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36보병 여단장 강태영 대령은 48세의 강직한 군인이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실력과 노력만으로 이 험지에서 연대장 직함을 달았고 이제는 장군 소장 진급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그는 완벽주의를 넘어선 강박증을 갖고 있었고 부하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특히 신임 사단장의 부임을 앞두고 그의 예민함은 극에 달했다. 이게 지금 여단 위병소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 여단장 부임을 앞두고 이런 꼴을 보일 참이야? 강 대령의 불호령이 여단 본부 위병소 초소를 강타했다. 위병소 앞에는 며칠 전 내린 가을비에 젖어 검게 변한 낙엽들이 여기저기 뭉쳐 있었고 낙엽에 섞인 진액 발자국들이 위병소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위병소 최고참 근무자인 윤준호 상사가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윤 상사는 이 부대에서 15년 가까이 복무한 베테랑 부사관이었다. 묵묵하고 성실하여 병사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지만 강 대령 앞에서는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다. 강 대령은 장갑 낀 손으로 위병소 유리창에 희미한 물때를 쓱 닦아내고는 윤 상사의 가슴에 달린 계급장으로 손가락을 문댔다. 윤 상사,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 꼴을 보이려고 소장님 맞이할 준비를 했나? 당신 눈에는 이런 게 안 보이나? 아니면 상사 계급 달았다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건가? 죄송합니다. 여단장님,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윤 상사는 이를 악물고 대답할 뿐이었다. 강 대령은 혀를 차며 돌아서서는 위병소 입구에 쌓인 낙엽 무더기를 발로 툭툭 찼다. 저 지저분한 낙엽들 당장 치워. 마치 부대가 정리도 안 된 야영지 같잖아. 병사들 놀리지 말고 제대로 작업 지시해. 그의 말을 끝으로 검은색 관용차가 거친 소리를 내며 여단장실을 향해 사라졌다. 윤 상사는 강 대령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10년 전 자신이 중사였을 때 당시 작전 소령이었던 강태영이 그의 간부 지원 서류를 찢으며 부사관은 머리 쓰는 일 말고 몸 쓰는 일이 어울린다고 모욕했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 후로 그의 진급은 계속해서 늦춰졌고 동기들이 이미 원사를 바라볼 때 그는 겨우 상사 계급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모욕은 그의 군 생활 전체를 짓누르는 족쇄였다. 다음 날 새벽 연천에는 서리가 내렸다. 신임 사단장 부임일이 바로 코앞이었다. 어제 강 대령에게 호되게 당한 위병소는 그야말로 비상 상태였다. 윤준호 상사는 일병 김태수, 병장 박현우 등 위병소 근무자들을 데리고 낙엽 청소와 시설 정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김일병, 저기 위병소 좌측 보행로 낙엽은 빗자루로 쓸지 말고 반드시 갈퀴로 긁어모아. 물기 먹은 낙엽은 빗자루로 안 돼. 박병장, 여단장님 차 지나가시는 동선 한 번 더 쓸고 물 청소 후에 마른 걸레질해. 병사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였다. 위병소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 병사들의 손이 잘 닿지 않는 외곽 보행로에서 누군가 쪼그려 앉아 부지런히 낙엽을 긁어 모으고 있었다. 낡은 작업복에 흙먼지가 잔뜩 묻은 전투화,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 계급장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윤 상사는 새로 전입 온 하사나 아니면 작업을 지원 나온 여군 장교일 거라고 짐작했다. 저기 작업 지원 나오셨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 상사가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다. 아닙니다. 낙엽이 너무 깊게 쌓여서요.
이쪽이 바람을 많이 타는 모양입니다. 건조해야 할 곳까지 물먹은 낙엽이 뭉쳐서 습기를 잔뜩 머금고 있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마치 부대 환경을 분석하는 듯한 어투의 윤 상사는 잠시 의아함을 느꼈다. 그때 까만색 세단 한 대가 거친 소리를 내며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다. 강태영 대령이었다. 그는 정비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불시에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차에서 내린 강 대령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깨끗해진 위병소 내부를 훑어보더니 외곽 보행로 구석에서 낙엽을 쓸고 있는 여군을 발견했다. 강 대령의 미간이 흉포하게 구겨졌다. 그의 눈에 비친 흑투성이의 여군은 사단장 부임을 앞둔 신성한 위병소를 더럽히는 오점 그 자체였다. 저건 또 뭐야? 강 대령이 성큼 그녀에게 다가갔다. 윤 상사가 여단장님 하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강 대령의 기세에 눌려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주변에서 작업하던 김일병과 박병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 대령은 쪼그려 앉은 여군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어디 소속이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흙바닥에서 낙엽이나 긁고 있어? 여군이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여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키는 강 대령보다 한 뼘은 작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흙탕물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외곽 보행로 청소 중이었습니다. 청소? 청소는 작업병들이 하는 거야. 당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어디서 인사고과나 채우려고 공짜로 봉사하는 신용이나 하는지는 몰라도 여기가 당신 놀이터인 줄 알아? 소장님 오시는 길목에 재수없게 흙칠갑을 하고 얼쩡거려. 그의 목소리는 위병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병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당장 여기서 꺼져. 보기 싫으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으면 저기 가서 화단에 꽃이나 심던가. 여군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 충격적인 모욕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다. 여군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혐오와 무시, 그리고 계급과 지위에 대한 오만함이 담긴 폭언이었다. 윤 상사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10년 전 자신이 당했던 모욕이 오버랩되었다. 하지만 그는 상사였다. 대령에게 감히 맞설 수 없는 하급 부사관이었다. 여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강 대령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고요한 시선에 강 대령은 오히려 기분이 더 나빠졌다. 뭘 째려봐. 당장 안 꺼져? 여군은 몸을 돌려 흙 묻은 손을 작업복에 쓱쓱 닦았다. 그리고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위병소를 떠났다. 그녀가 사라지자 강 대령은 윤 상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윤 상사. 당신은 위병소 관리자라는 작자가 저런 것 하나 통제 못하나? 앞으로 저런 잡것들 위병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알겠나? 단결. 알겠습니다. 강 대령은 침을 뱉고는 관용차에 올라타 여단장실로 사라졌다. 위병소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다. 일병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 상사님, 방금 저 여군 간부님 괜찮으실까요? 강 대령님 너무하십니다. 윤 상사는 대답 대신 여군이 떠난 자리에 떨어져 있는 작은 검은색 수첩을 주워들었다. 강 대령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위병소는 정적에 휩싸였다. 윤 상사는 흙먼지가 묻은 검은색 수첩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수첩을 열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방금 전에 그 끔찍한 광경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쓸 뿐이었다. 상사님, 그 수첩 아까 그분 것 아닙니까? 병장 박현우의 말에 윤 상사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수첩을 열었다. 군용 수첩이 아니었다. 시중에서 파는 평범한 수첩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내용은 평범하지 않았다. 첫 장에는 깨끗한 필체로 열쇠부대 제36여단 위병소 시설 점검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윤 상사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하나. 위병소 외곽 보행로. 주변 조경 소나무에서 발생하는 송진과 낙엽이 엉겨붙어 토양의 산성화 및 배수 불량을 야기함. 단순 청소가 아닌 보행로 주변 필터 매트 설치 및 낙엽 처리 시스템 보강 필요. 둘.
통신선 피복 노후화 심각. 지중화가 시급하나 예산 문제 시 신규 광케이블 포설 및 절연 테이프 대신 특수 보호 자재로 교체해야 함. 현 상태로는 우천시 감청 및 혼선 가능성 상존. 셋. 검문소 차량 동선. 민원인 차량과 작전 차량 동선 중복. 즉각 분리 조치 요망. 특히 경계 작전 인원의 이동 동선과 겹쳐 사고 위험 상존. 윤 상사는 수첩을 읽어 내려갈수록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갓 임관한 하사나 지원 나온 장교가 쓸 수 있는 수준의 메모가 아니었다. 부대 전체의 안전과 효율성을 꿰뚫어보는 수십 년의 경험과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최상급 지휘관의 시각이었다. 윤 상사님,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김일병의 물음에 윤 상사는 황급히 수첩을 닫아 전투복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오늘 본 것, 들은 것 전부 잊어라. 강 대령님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다. 하지만 아까 그 여군의 고요한 눈빛과 수첩의 내용이 그의 심장을 미친 듯이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는 10년 전 강 소령이 자신의 서류를 찢으며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일하는 타입이라고 내뱉었던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오늘 강 대령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방식으로 한 여군을 모욕했다. 그날 밤 윤 상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주머니 속 수첩을 만지작거렸다. 이 수첩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녀는 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 모욕을 당하고만 있었을까? 만약에 그 여군이 사단장 소장과 관련이 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높은 사람이라면 그 같은 시각 강태영 대령은 자신의 관사에서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오늘 위병소에서 벌인 일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했다. 군기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사단장 부임이라는 중대한 행사를 앞두고 흙탕물이나 뒤집어 쓴 여군이 얼쩡거리는 것 자체가 군기문란이었다. 그는 새로 부임하는 사단장이 여성이라는 소문을 떠올렸다. 국방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여성 장군을 만들었고 그 첫 번째 실험 대상으로 열쇠부대가 선택되었다는 흉한 소문이었다. 하필이면 왜 우리 부대야? 강 대령은 위스키를 한 번에 털어넣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실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자부심과 정치로 쉽게 장군 계급을 다는 이들에 대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일 있을 취임식에서 그 정치적 사단장에게 제36보병 여단의 완벽한 군기를 보여줄 생각에 오히려 투지가 불타올랐다. 강 대령은 여단 핵심 참모들을 모두 불러 모아 저녁 식사를 겸한 회의를 소집했다. 장소는 여단장실 옆에 딸린 작은 접견실이었다. 작전 참모인 김소령, 인사 참모인 박대위 등 핵심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강 대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들었겠지. 내일 모레 취임하는 사단장이 여자라는 거. 강 대령이 술잔을 채우며 입을 열었다. 좌중은 숨을 죽였다. 내가 군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별걸 다 보지만 이런 코미디는 또 처음이야. 특수전 부대 출신에서 총 좀 쐈다고 일개 사단을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노골적인 비하였다. 작전 참모인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단장님. 그래도 듣기로는 실전 경험이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실전? 김소령, 자네가 말하는 실전이 뭔데? 테러범 몇 명 소총으로 쏴 죽이는 게 실전인가? 여기는 열세부대야. 수만 명의 병력을 움직여서 저기 북쪽 놈들이랑 전면전을 치러야 하는 곳이라고. 이건 소꿉 장난이 아니야. 강 대령은 술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다. 결국 정치로 단 계급이야. 보여주기식 쇼를 하려고 여성도 이만큼 챙긴다. 뭐 그런 거지. 내일 모레 취임식 할 때도 기자들 바글바글하게 몰고 와서 선전하러 오는 거 아니겠어? 나는 그런 꼴 못 봐. 내 부대는 그런 정치 노름에 휘둘릴 수 없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얼굴은 술기운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여자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 나는 절대 못 본다 이 말이야. 제36여단은 내가 책임진다. 그 사단장이 무슨 쇼를 하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간다. 참모들은 그저 단결. 여단장님. 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특히 김소령은 강 대령의 저런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가 언젠가 큰 화를 부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역시 강 대령의 그늘 아래 있는 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끔찍한 대화는 접견실 밖에서 대기하던 여단장 당번병 상병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가고 있었다. 이 당번병은 하필이면 위병소 근무를 서는 김일병의 동기였다. 그날 밤 당번병은 생활관으로 돌아와 김일병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김일병, 너 오늘 위병소에서 강 대령님한테 깨진 그 여군 간부님 말이야. 혹시 왜 뭐하는 분인지 알아? 아니, 그냥 강 대령님이 오늘 저녁에 신임 사단장님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 정치적 쇼라느니 여자라느니.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래. 김일병은 낮에 겪었던 일을 떠올렸다. 그 모욕을 당하고도 고요했던 여군의 눈빛, 그리고 윤 상사가 황급히 챙겨 넣던 그 검은색 수첩. 불길한 예감이 김일병의 머릿속을 스쳤다. 다음 날 김일병은 이 사실을 윤준호 상사에게 보고했다. 윤 상사님, 어제 강 대령님께서 접견실에서 신임 사단장님을 정치적 쇼라고 비하하셨다고 합니다. 여단장님 당번병인 제 동기가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윤 상사는 아무 말 없이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어제 주운 그 검은색 수첩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수첩을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고. 그리고 오늘 들은 이 끔찍한 비하 발언도 함께 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수첩 첫 장에 적힌 열쇠부대라는 글자 밑에 연필로 작게 쓰인 이름을 발견했다. 서유진. 그는 그 이름이 신임 사단장의 이름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취임식 당일이 밝았다. 열쇠부대 연병장은 팽팽한 긴장감과 절도 있는 움직임으로 가득 찼다. 각 여단과 직할 부대 장병들이 수천 개의 점이 되어 거대한 사각형을 이루었고 단상에는 군단장과 인근 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지역 유지들까지 자리하고 있었다. 강태영 대령은 제36보병 여단장 자격으로 단상 가장 앞줄에 서 있었다. 그의 전투복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다려져 있었고 전투화는 거울처럼 빛났다. 그는 자신의 여단 병력들이 가장 완벽한 대우를 갖춘 것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전 10시 정각.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와 함께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제5보병사단 신임 사단장 서유진 소장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서유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단상 아래 위병소 근무를 마치고 도열해 있던 윤준호 상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주머니 속 검은색 수첩을 움켜쥐었다. 강 대령은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꽤 여성스럽다고 생각하며 헛웃음을 삼켰다. 그리고 그는 단상으로 걸어 나오는 신임 사단장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야에 한 여군이 들어왔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복 어깨에는 선명한 소장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 강 대령의 호흡이 멎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다. 이틀 전 자신의 위병소 앞에서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쪼그려 앉아 낙엽을 긁어 모으고 있던 자신이 어디서 굴러먹던 여군이냐고 꽃이나 심으라고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강 대령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서유진 소장은 수천 명의 시선을 받으며 당당하게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군단장에게 거수 경례를 붙이고 부대 지휘권을 상징하는 부대기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단상 앞줄에 서 있는 강태영 대령에게 잠시 머물렀다. 강 대령은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눈을 뗄 수 없었다. 서유진 소장의 눈빛은 이틀 전 낙엽 앞에서와 똑같았다. 고요하고 깊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이윽고 그녀의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자랑스러운 열쇠부대 장병 여러분. 오늘부로 여러분의 사단장으로 부임한 소장 서유진입니다. 단결.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았다. 나는 20년간 특수전 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배운 단 하나의 진리는 우리의 진정한 적은 외부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병장이 조용해졌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우리 내부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실력이 아닌 성별로 동료를 판단하는 편견. 계급이 곧 인격이라 착각하는 오만. 그것이야말로 전투에서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 진짜 적입니다. 강 대령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저 말은 명백히 자신을 향한 말이었다. 서유진 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나는 부임하기 며칠 전 이 부대의 심장인 위병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열쇠부대의 현재를 보았습니다. 낙엽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통신선은 끊어지기 직전이었으며 안전동선은 엉망이었습니다. 강 대령은 이제 숨을 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게 막히고 끊어져 있었던 것은 지휘관과 부하들 사이의 소통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그 막힌 낙엽 청소부터 나의 임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통신선을 교체하는 것에서부터 열쇠부대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연설 내내 단 한 번도 강태영 대령을 직접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은, 특히 강 대령의 참모들은 그 연설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서유진 소장은 단상의 지휘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마침내 그녀가 강태영 대령 앞에 섰다. 강 대령은 경직된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였다. 단결. 제36보병 여단장 대령 강태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서유진 소장은 그의 경례를 받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를 짓누르는 악력은 그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무게였다. 강 대령. 제36여단 위병소 관리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만간 여단 외곽 보행로 낙엽 처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그때 봅시다. 신임 사단장과의 첫 공식 대면은 지옥 그 자체였다. 서 소장이 주재하는 첫 번째 지휘관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 대령은 회의 내내 가시방석에 앉은 듯 했다. 서 소장은 각 부대 현황 보고를 받으면서 유독 제36여단 사안에 대해서는 송곳 같은 질문을 던졌다. 강 대령. 보고서에 의하면 36여단 전투 준비 태세는 완벽하군요. 단결. 네. 사단장님. 언제든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위병소에서 본 바로는 당장 비만 조금 더 와도 통신이 두절될 것 같던데 통신도 없이 어떻게 싸워 이길 준비를 한다는 겁니까? 그 통신선 점검을 대령인 내가 직접 낙엽 쓸다가 확인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까? 그것은 즉각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각이 언제입니까? 내가 이미 며칠 전에 문제점을 확인했는데 강 대령은 아직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겁니까? 강 대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회의실에 모인 다른 여단장들과 참모들은 숨을 죽이고 이 살벌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강 대령은 도망치듯 여단장실로 돌아왔다.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젠장, 젠장, 젠장. 그는 자신이 모욕했던 여군이 사단장이라는 사실보다 그 사단장이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는 사실에 더 큰 굴욕감과 분노를 느꼈다. 감히 나를 건드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한편 윤준호 상사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취임식이 끝난 직후 사단장실 비서실을 통해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수첩을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을 내려야 했다. 강태영 대령의 만행을 이대로 덮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에 10년 묵은 원한과 위병소에서 벌어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인가. 그는 위병소 근무를 함께 섰던 김일병과 박 병장을 불렀다. 너희 그날 위병소에서 있었던 일 전부 기억하나? 특히 강 대령님이 그 여군 간부님에게 했던 말들. 단결. 윤 상사님. 똑똑히 기억합니다. 낙엽이나 쓸라는 말도 재수 없다는 말도 전부요. 만약 감찰실에서 너희에게 그날의 진실을 묻는다면 사실대로 말할 수 있겠나? 상대는 강 대령님이다.
너희 남은 군 생활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병과 박 병장은 잠시 망설였다. 일개 병사가 여단장을 상대로 증언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윤 상사님. 저희는 윤 상사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여군 간부님은 지금 우리 사단장님이십니다. 강 대령님이 잘못하신 게 맞습니다. 박 병장의 확고한 대답에 윤 상사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10년 동안 고이 간직해왔던 빛바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10년 전 강소령이 부적합 판정을 내렸던 자신의 인사기록 카드 사본과 당시 동료들의 긍정적인 평가서가 들어있었다. 윤 상사는 밤을 새워 진정서를 작성했다. 1. 10년 전 강소령의 직권 남용으로 인한 부당 인사불이익 사건. 2. 며칠 전 위병소에서 벌어진 신임 사단장에 대한 모욕 사건. 3. 강 대령이 접견실에서 참모들을 모아놓고 신임 사단장을 정치적 쇼라고 비하한 상관 모독 사건. 그는 두 사건의 목격자와 증거들을 꼼꼼하게 적어내려갔다. 다음 날 아침 윤준호 상사는 사단 감찰실의 문을 두드렸다. 사단 감찰실장 오세연 대령은 윤준호 상사가 제출한 진정서를 읽고 책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 대령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원칙주의자로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투철한 인물이었다. 진정서의 내용은 그야말로 메가톤급 폭탄이었다. 윤 상사. 이 진정서의 모든 내용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인가? 단결. 감찰실장님. 제 군생활 전부를 걸고 맹세합니다. 위병소 모욕 사건을 목격한 병사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나? 강태영 대령이 어떤 사람인지 나도 잘 아네. 병사들이 겁을 먹고 입을 닫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제가 책임지고 그 병사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진술을 받아내겠습니다. 그들 역시 그날의 부당함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오세연 대령은 즉각 서유진 사단장에게 직보했다. 서 소장은 진정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그녀는 윤준호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바로 자신이 위병소에서 잃어버렸던 검은색 수첩을 비서실을 통해 돌려준 그 부사관이었기 때문이다. 사단장님, 이 사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강 대령은 군단장 라인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사단장님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서유진 소장은 창밖의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오 대령, 나는 정치하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오. 군인이 정치를 생각하는 순간 부대는 썩기 시작합니다. 대령이 군단장 라인이든 그보다 더 높은 분의 라인이든 규율을 어겼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결. 알겠습니다. 그럼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원칙대로 진행하십시오. 내가 개입했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열쇠부대의 무너진 군기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감찰실의 조사는 물밑에서 신속하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오 대령은 가장 먼저 윤 상사가 지목한 김일병과 박 병장을 안전한 장소로 불러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윤 상사가 미리 그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설득한 덕분에 두 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위병소에서 강 대령이 내뱉었던 폭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술했다. 정말로 어디서 굴러먹던 여군이라는 표현을 썼나? 단결. 네. 그렇습니다. 재수없다, 꽃이나 심어라는 말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병사들의 진술은 구체적이었고 두 사람의 말이 정확히 일치했다. 다음 단계는 강 대령의 상관 모독 발언이었다. 감찰실은 여단장실 당번병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날 저녁 식사에 배석했던 참모들을 소환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입을 굳게 닫았다. 여단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곧 자신의 군생활을 거는 도박이었기 때문이다. 오 대령은 작전 참모인 김소령을 마지막으로 불렀다. 김소령, 나는 자네가 원칙을 중시하는 군인이라고 들었네. 자네의 명예를 걸고 묻겠네. 그날 저녁 강 대령은 신임 사단장님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나? 김소령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강 대령의 독선적인 지휘 방식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이끌어준 상관을 배신하는 것이 아닌지 고뇌했다. 김소령. 침묵은 때로 거짓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네. 부대를 위해서 그리고 자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하게. 김소령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단결. 정치적 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폄하하는 발언도 수차례 하셨습니다. 이 결정적인 진술은 조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오세연 대령은 마지막으로 윤 상사의 10년 전 인사 기록을 검토했다. 명백한 부당함이었다. 당시의 동료 부사관들과 장교들의 평가서까지 확보하자 강태영이라는 인물의 오만과 독선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이 명백해졌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병사들의 진술, 핵심 참모의 증언, 그리고 과거의 인사비리 자료까지. 강태영 대령을 올까맬 그물은 촘촘하게 짜였다. 강태영 대령은 감찰실의 조사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 사단장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 것에 대한 분노로 오히려 더 맹렬하게 제36여단 병사들을 쥐어짜고 있었다. 사단장이 여자라고 부대 전체가 계집애들처럼 빠져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서 진짜 군인은 나 하나뿐인 것 같으니까. 그의 오만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서유진 사단장이 자신에게 감히 손대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자신은 실력으로 증명된 최고의 여단장이었고 군단장 역시 자신을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자신감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감찰실의 소환장이 날아들었다. 제36보병 여단장 강태영 대령. 상기인은 금일 오후 2시 사단 감찰실 조사에 즉각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강 대령은 소환장을 구겨버렸다. 이것들이 감히. 오세현이 저 육사 동기가 드디어 미쳤군. 사단장한테 잘 보이려고 충성 경쟁이라도 하는 건가? 그는 당당하게 감찰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오 대령,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인가?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알면서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로 여단장을 호출해. 오세현 대령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강 대령, 앉으시죠. 무리한 짓이 아니길 바란다면 지금부터 내 질문에 성실히 답하셔야 할 겁니다. 조사실에는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며칠 전 위병소 앞에서 본인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여군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 대령은 코웃음을 쳤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군기 강화를 위해 복장 불량자를 질책한 것이 잘못입니까? 나는 여단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럼 어디서 굴러먹던 여군, 재수없다. 꽃이나 심어라 같은 발언도 여단장의 임무에 포함됩니까? 강 대령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증거 있어?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오 대령은 책상 위 서류철을 툭툭 쳤다. 당시 현장에 있던 김일병과 박 병장의 진술서입니다. 두 병사의 진술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하는군요. 겨우 일개 사병놈들 말을 믿고 지금 현역 대령을 겁박하는 겁니까? 그럼 이것도 보시죠. 오 대령은 다음 서류를 넘겼다. 여단 참모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신임 사단장님을 정치적 쇼라고 비하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강 대령은 심장이 철렁했다. 그건 사적인 자리에서 편하게 나눈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걸 문제 삼는 건 사적인 자리든 공적인 자리든 군인 복무기본법 제22조 상관 모독죄에 해당한다는 건 강 대령이 더 잘 알 텐데요. 당시 배석했던 김소령의 진술서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 대령은 김소령이라는 말에 눈이 뒤집혔다. 그 자식이 감히 나를 배신해. 배신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이죠. 오세연 대령은 마지막 서류를 강 대령 앞에 던졌다. 그것은 10년 전 윤준호 중사의 인사기록 카드였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0년 전 당시 윤준호 중사의 참모 지원을 막고 부당하게 인사불이익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여기 당시 강소령님의 부적합 의견서와 다른 모든 지휘관들의 적합 의견서가 함께 있습니다. 왜 강 대령님만 반대했는지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강 대령은 그제야 모든 것이 덫이었음을 깨달았다. 위병소의 그 여군, 윤준호 상사, 그리고 김소령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나? 나는 부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무능한 것들은 속가내고 군기를 바로 세우려고 했을 뿐이라고. 그것이 오만과 편견 그리고 직권 남용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오 대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태영 대령. 당신의 모든 혐의는 명백하며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곧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겁니다. 강 대령은 조사실을 나오며 비틀거렸다. 그는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성이 사소하다고 무시했던 작은 돌멩이들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실감했다. 사단 징계위원회는 전례 없이 신속하게 열렸다. 강태영 대령의 혐의는 단순한 모욕이나 비하 발언을 넘어 상습적인 직권 남용과 부하에 대한 부당 대우 그리고 상관 모독이라는 중죄에 해당했다. 군단장 라인이라는 그의 방패막이도 서유진 사단장이 직접 챙기는 군기 확립 사건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징계위원회는 강태영 대령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1. 제36보병 여단장 보직 즉각 해임. 2. 예정되어 있던 장군 진급 심사 대상에서 영구 제외. 3. 육군 보병학교 정책연구관으로 전출 조치. 정책연구관이라는 직함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군 내부에서는 사실상 좌천을 의미하는 아무런 실권도 명예도 없는 한직이었다. 20년간 오직 실력 하나로 장군 계급을 달기 위해 달려왔던 강 대령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 대령은 텅 빈 여단장실에서 홀로 짐을 꾸렸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수많은 표창장과 기념패들이 지금은 그저 쓰레기처럼 보였다. 그의 방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를 따르던 참모들도 그가 쥐어짠 부하들도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때 여단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유진 사단장이었다. 강 대령은 차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경례조차 올리지 못했다. 서유진 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정책연구관 발령 공문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강 대령.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가 방을 울렸다. 나는 그날 위병소에서 당신에게 개인적인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나는 당신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강 대령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당신의 눈에서 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짓밟는 오만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저런 지휘관 아래는 그 어떤 부하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저런 지휘관이 이끄는 부대는 전투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서 소장은 강 대령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달린 대령 계급장을 바라보았다. 군복의 무게는 계급장의 무게가 아닙니다. 강 대령. 그 계급장을 달기까지 함께한 부하들의 신뢰와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움입니다. 당신은 그 무게를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강 대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보병학교로 가거든 처음부터 다시 배우십시오. 계급장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유진 소장은 경례도 받지 않고 돌아섰다. 강 대령은 그녀가 떠난 자리에 주저앉아 난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분노의 울음도 억울함의 울음도 아니었다.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울음이었다. 며칠 후 강태영 대령은 아무도 모르게 열쇠부대를 떠났다. 그리고 윤준호 상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찰실로부터 자신의 인사 기록이 정당하게 재검토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위병소의 김일병과 박병장은 사단장 표창과 함께 조기 진급의 영예를 안았다. 열쇠부대에 막혔던 소통의 배수로는 그렇게 뚫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다. 전라남도 장성에 위치한 육군 보병학교는 연천의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는 다른 온화하지만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강 대령은 정책연구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작은 독방 같은 연구실에서 의미 없는 서류들만 뒤적이고 있었다.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한때 최전방 여단을 호령하던 대령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보직 해임된 문제아일 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도 권력도 그리고 그토록 집착했던 장군 계급에 대한 꿈도.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창밖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신임 소위들을 보게 되었다. 갓 임관하여 모든 것이 서툴고 어설픈 병아리 같은 장교들이었다. 그들은 훈련 교관의 불호령에 안절부절 못하며 실수를 연발하고 있었다. 소위 김민석, 자네는 독도법 시간에 잠만 잤나? 지도 하나 제대로 못 읽어서 부하들을 다 죽일 셈인가? 강 대령은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10년 전, 20년 전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실수하면 끝장이라는 두려움. 그날 저녁 그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소위 김민석을 발견했다. 다른 동기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지만 김소희는 풀이 죽어 밥알만 새고 있었다. 강 대령은 자신도 모르게 식판을 들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김소희는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대령이라는 사실에 화들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단결. 대령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래. 편하게 먹게. 강 대령이 밥을 먹으며 무심하게 물었다. 아까 보니까 독도법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던데. 네. 제가 산악지형에 약해서 그런지 등고선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강 대령은 자신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다. 나도 처음엔 그랬어. 지도 들고 산에서 사흘 밤낮을 헤맨 적도 있지. 그는 숟가락을 놓고 김소희에게 자신이 겪었던 실수담을 천천히 이야기해 주었다. 어떻게 길을 잃었고 어떻게 밤새 추위에 떨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지도를 읽는 법을 깨우쳤는지.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딱딱한 이론이 아니었다. 김소희는 눈을 반짝이며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럼 대령님도 실수를 하셨단 말입니까? 실수? 실수투성이었지. 지금도 하고 있고. 강 대령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김소희에게 냅킨을 한 장 뽑아주며 그 위에 간단하게 등고선 읽는 법을 그려주었다. 중요한 건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야, 김소희.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거지. 그리고 절대로 내 부하들 앞에서 오만한 모습을 보이지 말게. 지휘관의 오만은 부하들의 피를 부른다네. 그날 이후 강 대령은 달라졌다. 그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는 대신 훈련장으로 나갔다. 그는 자신의 20년 경험을 교관처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배로서 먼저 실수를 겪어본 사람으로서 젊은 소위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의 조언을 듣기 위해, 그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그는 더 이상 보직 해임된 대령이 아니었다. 그는 가장 인간적인 교관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강 대령은 육군 본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서유진 소장이 보낸 축전이었다. 강 대령. 보병학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네. 어깨에 다는 계급보다 마음에 다는 신뢰가 더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으리라 믿네. 건승을 비네. 편지 안에는 작은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윤준호 상사가 환하게 웃으며 원사 계급장을 달고 있는 진급식 사진이었다. 강 대령은 그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3대 독자 애새끼가 군인이냐? 여기선 내 부모가 아니라 내가 법이다. 707 특수임무단 류지연 상사는 면회온 부모님 앞에서 장도연 일병을 폭행하며 모욕적인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군홧발에 장일병의 어머니가 싸온 도시락은 처참하게 쏟아졌고 아버지 장태성은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명예가 짓밟히고 사랑하는 아내의 정성이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치욕을 침묵으로 견뎌냈던 그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는 군 전체를 뒤흔들 명령을 내릴 낡은 폴더폰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깨지고 단 한 통의 전화가 걸린 순간 오석준 중장이 무릎을 꿇고 헬기 3대가 연병장에 착륙했습니다. 과연 아들을 괴롭힌 이 오만한 류지연 상사와 그를 비호하여
군의 정의를 훼손한 정무진 준장에게는 어떤 냉혹하고 현실적인 심판이 내려졌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폭로한 군 사법 카르텔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잠시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정성껏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도연은 숨을 참았다. 고무와 땀 그리고 곰팡이가 뒤섞인 특수 임무단의 생활관 공기는 늘 코끝을 찌르는 날카로운 냄새를 풍겼다. 시계는 새벽 4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이곳 707 특임대에서 시간은 일반적인 군부대와 다르게 흘렀다. 공식적인 기상 시간보다 10분을 먼저 움직여야 완벽한 일과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그는 가장 구석 침상에 몸을 반만 걸친 채 앉아 있었다. 일병 계급장을 단지 3개월째. 6개월의 신병 기간 동안 그의 목표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했다. 튀지 말 것. 장도연은 명문사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군 입대를 미룰 수도 있었던 흔히 말하는 금수저였다. 그러나 그의 배경 중 가장 큰 족쇄는 따로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육군에서 손에 꼽히는 여성 장성 진급을 앞둔 대령이었고 아버지는 군의 정점에 있는 최고위직 장성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3대 독자라는 이유로 과도한 보호 속에서 자라야 했던 도연에게 그 배경은 언제나 불필요한 무게였다. 그는 부모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가장 힘들다는 707 특임대에 지원했다. 하지만 입대 전의 의지와 달리 군 생활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입대하자마자 그의 배경이 부대 내에 소문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행정반 병사가 몰래 들춰본 인사 기록 때문이었다는 설이 유력했다. 소문은 칼날이 되어 도연을 겨누었다. 특히 류지연 상사는 그 칼날을 가장 예리하게 다루는 인물이었다. 류지연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상사 계급장을 단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그의 전투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폭력적인 성향과 왜곡된 자부심은 부대 내에서 악명이 높았다. 그는 자신의 비루했던 과거와 도연의 화려한 배경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도연을 표적으로 삼았다. 3대 독자. 집에서 뼈도 금으로 휘어졌겠다. 류지연 상사의 조롱이 생활관에 울려 퍼질 때마다 주변 병사들은 웃지도 못하고 눈치만 살폈다. 도연은 훈련에서 늘 상위 10%의 기량을 유지했지만 류 상사가 지켜볼 때만은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실수를 연출했다. 체력 측정에서도 그랬다. 너무 완벽하면 더 큰 표적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악물고 버티는 것만이 그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다. 새벽 5시 공식적인 기상 시간이 되자 생활관 내부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연은 재빨리 침상에서 내려와 군화를 챙겼다. 그의 군화는 완벽하게 광이 나 있었고 전투복은 각이 잡혀 있었다. 장일병 군화끈. 다시 묶어. 좌우 대칭이 미세하게 틀어졌잖아. 내 부모님이 널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내 끈 묶는 솜씨만 봐도 알겠다. 류지연 상사가 그의 뒤에 그림자처럼 다가서서 뱉은 말이었다. 도연은 순간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어제 새벽 2시까지 자를 대고 광택을 낸 뒤 끈을 완벽하게 묶어두었던 군화였다. 류 상사는 그저 트집을 잡고 싶을 뿐이었다. 예, 상사님. 다시 묻겠습니다. 도연은 차렷 자세를 유지한 채 떨리는 손으로 군화끈을 풀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만은 무표정을 유지했다. 류 상사는 만족스러운 듯 비열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3대 독자 나셨다고 소문이 파다하더라. 내 부모가 합참 라인이라던데 내가 널 건드리면 내 진급이 꼬인다고 수군거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귀한 몸이면 이 좁은 생활관에 숨 쉬는 것부터가 민폐 아니냐?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육군 대령으로 아버지는 국군 조직의 최정점에 있는 대장이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사실을 부모의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지우는 것에 온 힘을 쏟아야 했다. 아침 구보 시간. 연병장을 뒤덮은 안개 속에서 특임대원들의 구보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도연은 대열의 가장 뒤쪽 류 상사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 뛰었다. 장일병, 너 오늘 왜 이렇게 느려? 내가 뛸 때마다 내 전투복이 축 처지는 게 보이는데
힘이 안 들어가냐? 도연은 일부러 페이스를 늦췄다. 류 상사는 그의 옆으로 다가와 함께 뛰며 조용히 속삭였다. 솔직히 말해봐. 넌 군대 면제받을 수 있었잖아. 부모가 그 정도 힘도 없냐? 아니면 내가 그냥 쉬하는 거냐? 나는 내가 여기서 버티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본다. 아닙니다. 상사님. 저는 제 의지로 지원했습니다. 도연이 땀에 젖은 얼굴로 대답했다. 의지? 이게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넌 군대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내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도망쳐 온 거겠지. 그런데도 여기 와서도 내 그림자만 더 커지는 건 왜일까? 류 상사는 구보 도중 갑자기 방향을 틀어 도연의 어깨를 밀쳤다. 도연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주변 병사들은 이 모든 상황을 외면했다. 그들이 도연을 싫어해서가 아니었다. 류 상사에게 찍히면 군 생활이 끝장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훈련이 끝난 후 류 상사는 도연을 개인적으로 호출했다. 그가 도연을 데려간 곳은 부대 뒤편에 폐쇄된 창고였다. 장일병, 내가 귀하게 자라서 이런 허드렛 일은 해본 적 없겠지. 류 상사가 비아냥거렸다. 아닙니다. 상사님, 명령을 내리십시오. 내 관사로 가서 개인 짐을 옮겨라. 어제 비가 와서 관사 뒤편이 엉망이 됐다. 흙 묻은 짐들을 옮겨야 하는데 누가 내 고귀한 손을 빌려주겠냐? 물론 이건 공식적인 지시가 아니야. 물자 관리를 위한 특별 임무다. 도연은 눈을 감고 명령을 따랐다. 사적인 지시였지만 거절하면 다음 날 더 공개적인 망신을 당할 것을 알았다. 류 상사는 규정의 회색 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류 상사의 관사는 부대 외곽의 경치 좋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도연은 땀으로 뒤범벅이 된 채 류 상사의 개인 소지품과 낡은 가구들을 옮겼다. 그 과정에서 류 상사는 도연에게 끊임없이 정신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봐 장일병.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 내 아버지가 누군지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너한테 이러겠냐? 너도 내 부모의 힘을 쓰는 게 맞지. 안 그러면 나 같은 놈들이 널 이렇게 이용할 뿐이야. 힘이 있는데 안 쓰는 건 죄악이다. 상사님,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류 상사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비웃었다. 실력? 실력은 내가 여기서 구르는 동안 내 아버지가 진급심사에서 도장을 찍는 힘이 바로 실력이야. 너한테 실력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부모의 배경이 전부다. 그걸 부정하는 건 기만이야. 그의 말은 도연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도연이 원하는 것은 오직 평범한 군인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의 배경은 그가 무엇을 하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도연이 관사 청소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왔을 때 그는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구겨진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내가 오면 다 복잡해져. 조용히 지내. 내가 버티는 건 우리 모두에게 불필요한 긴장이야. 익명의 협박이었다. 도연은 쪽지를 읽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구겨 전투복 주머니에 넣었다. 부대 내부에서는 이미 거대한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다. 도연의 존재 자체가 부대 전체의 긴장 요소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행정반 병사가 복도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장일병, 면회 신청 들어왔다. 부모님 면회 오신다더라. 도연은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면회를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미 어머니가 자신의 얼굴만이라도 보러 가겠다고 간곡히 부탁했던 터라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이제 소문은 부대 전체를 넘어섰다. 도연의 면회는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닌 류 상사와 도연을 둘러싼 거대한 긴장감의 폭발 지점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는 불안과 함께 차라리 모든 것이 터져버렸으면 좋겠다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냥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도연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10시. 707 특임대 면회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왔지만 면회실 내부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다른 가족들은 담소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도연은 면회실 입구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며 손바닥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다. 문이 열리고 도연의 부모님이 들어섰다. 아버지 장태성 합참의장은 평소와 같이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주변을 훑고 있었다. 어머니 박미정 대령은 평상시보다 화장이 옅었고 아들의 상처와 피로를 한눈에 알아보고 눈빛이 흔들렸다. 도연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감정이 배어 있었다. 도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어머니, 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신병이라 그래요. 다들 이렇게 지내요. 하지만 어머니는 도연의 손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멍자국을 발견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 장태성은 아무 말 없이 도연의 얼굴을 천천히 살폈다. 그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무거웠다.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해온 도시락이 놓였다. 갓 지은 밥과 잡채 그리고 보온병에 담긴 뜨끈한 국물 냄새가 면회실에 퍼졌다. 도연이 젓가락을 들어 잡채를 집으려는 순간 면회실 문이 발로 차듯 거칠게 열렸다. 문짝이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면회실 전체의 시선이 일제히 문 앞에 선 인물에게 쏠렸다. 면회도 훈련이다. 장도연, 나와. 류지연 상사가 문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고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도연은 젓가락을 든 채 굳어 있었고 어머니 박미정 대령은 본능적으로 도연의 손을 잡았다. 예, 상사님.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아버지 장태성 합참의장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류 상사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 연병장으로 가자. 지금 당장. 귀한 몸이 왔으니 특별히 면회도 특수훈련으로 진행해줘야지. 류 상사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도연이 면회실을 나서려 하자 류 상사는 일부러 테이블 모서리를 발로 찼다. 도시락이 기울어지며 어머니가 준비한 잡채가 바닥에 쏟아졌다. 참기름과 갖가지 나물이 뒤섞여 흙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슬로 모션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미정의 손이 떨렸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도연은 연병장으로 끌려갔다. 뜨거운 햇볕 아래 주변에는 다른 병사들과 면회 온 가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류 상사는 도연을 연병장 중앙에 세우고 큰 소리로 외쳤다. 3대 독자 이딴 게 군인이냐? 여기선 내 부모가 아니라 내가 법이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다. 차렷 자세 잡아. 팔굽혀펴기 200개. 류 상사가 명령했고 도연은 묵묵히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류 상사의 목적은 훈련이 아니었다. 도연이 10개를 채우기도 전에 류 상사는 군화로 도연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연이 중심을 잃고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 류 상사가 차갑게 말했고 도연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려 했다. 이번에는 군화가 도연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도연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면회실 입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어머니 미정은 비명처럼 외쳤다. 그만해요. 하지만 류 상사는 듣지 않았다. 그는 도연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조롱을 던졌다. 내 부모가 강하면 뭐하냐? 여기선 내 밑이다. 3대 독자고 뭐고 여기선 그냥 개똥벌레야. 그 순간 아버지 장태성 합참의장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화면도 작고 버튼도 달아있는 오래된 기종이었다. 그는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장태성 합참의장은 단 한마디만 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 무게는 우주의 모든 것을 짓누르는 명령 그 자체였다. 오석준 중장. 즉시 707로 집결하라. 류지연 상사는 여전히 도연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낮은 소리가 들려왔다. 회전이게 둔탁한 괴음이었다. 처음에는 작고 희미했지만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연병장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뭐지? 류 상사도 고개를 들며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불안감으로 굳어졌다.
하늘에서 세 대의 군단 기동 헬기가 편대를 이루며 707 연병장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돌풍이 일어나며 부대 깃발이 격하게 휘어졌고 흙먼지가 모래 폭풍처럼 일어났다. 병사들과 면회객들은 놀라 뒤로 물러났고 어머니 박미정 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도연을 일으켜 세웠다. 헬기 편대가 점점 가까워지자 굉음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헬기 측면에는 선명한 군단 마크가 보였다. 아버지 장태성 합참의장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은 류 상사를 향한 것도 도연을 향한 것도 아닌 이 모든 부조리를 향한 침묵의 선전포고였다. 헬기가 착륙할 고도를 낮추자 연병장 전체가 돌풍에 휩싸였다. 흙먼지가 소용돌이치며 시야를 가렸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선두 헬기가 먼저 착륙했다. 기체 측면의 군단 마크가 햇빛에 반짝였다. 헬기 문이 열리고 별 2개를 단 오석준 중장이 헬멧을 벗으며 뛰어내렸다. 그는 보좌관과 헌병들보다 빠른 속도로 연병장 중앙을 향해 달렸다. 오석준 중장은 도연의 아버지 장태성 합참의장 앞으로 곧장 달려가 거수 경례를 올렸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합참의장님 명 받들고 도착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도연의 아버지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연병장 전체가 충격과 침묵에 휩싸였다. 장태성 합참의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오석준 중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수백 명의 병사와 간부 그리고 면회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단장이 최고의 장성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지휘관으로서 부대 관리 소홀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병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도연은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가슴속에서 죄책감이 밀려왔다. 장태성 합참의장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오석준 중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게. 이제 절차를 시작하자. 오석준 중장은 일어나 뒤를 돌아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류지연 상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헌병 2명이 재빠르게 류 상사에게 다가갔다. 류 상사는 뒤로 물러서며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헌병들은 듣지 않았다. 찰칵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류 상사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 소리쳤다. 나한테도 뒷배가 있어. 끝나면 누가 남을지 보자고. 오석준 중장은 류 상사를 차갑게 바라보며 선언했다. 내 뒷배가 누구든 이제는 소용없어. 지금부터 이 부대의 현장 통제권은 감찰과 법무실에 있다. 누구도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대대장과 중대장급 간부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경직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제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조직 전체를 뒤흔들 대형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다. 도연은 류 상사가 헌병 차량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통쾌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다. 넌 윗선을 몰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류 상사가 끌려가며 내뱉은 마지막 말이 도연의 귓가를 맴돌았다. 상사 위에 또 누가 있다는 말인가? 아버지 장태성 합참의장은 도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도연아, 조직의 문제다.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어머니 박미정 대령은 도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아니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용기 있게 버텨준 거야. 연병장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헬기에서 내린 감찰 장비와 서류 상자들이 연병장에 가득 쌓였다. 오석준 중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선언했다. 이제부터 이 부대는 전면 감찰 체계로 전환된다.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외부 연락도 제한하라.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면회실 쪽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류 상사 말대로 이건 시작일 뿐인가.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어떤 진실이 나오든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707 특수임무단 기지는 거대한 얼음 속에 갇힌 듯 했다. 부대 전체가 전면 감찰 체계로 전환되자
모든 일과는 멈추고 오직 조사만이 진행되었다. 정문에는 무장한 헌병들이 배치되었고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예외 없이 검색을 받았다. 부대원들은 생활관 창문 너머로 이 모든 풍경을 지켜보며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다. 장도연 일병은 별도 생활관으로 분리되었다. 폭행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으로서 보호를 받는 동시에 그의 존재 자체가 부대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감당해야 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부대 정문 쪽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사소한 사건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내 문제 때문에 부대 전체가 이렇게 되다니. 도연은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그때 감찰팀장인 김영호 대령이 도연을 찾아왔다. 김 대령은 중년의 나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고 군복은 흙먼지 하나 없이 단정했다. 장일병. 지금부터 내 진술은 이 모든 조사의 핵심이다. 용기를 내줘서 고맙네. 김 대령이 말했다.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대령님. 그 사실이 무거운 진실을 덮고 있는 거대한 덮개를 걷어냈다. 내가 겪은 일이 개인적인 괴롭힘 차원을 넘어선 조직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지. 지금부터 내가 류지연 상사에게서 들었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말해주어야 한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진술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트집, 사적인 지시, 그리고 3대 독자라는 배경이 알려지면서 격화된 조롱과 압박에 대해 말했다. 류 상사는 늘 자신이 윗선과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특히 진급이나 징계를 언급할 때마다 내 뒤에는 판사가 있다거나 법원 쪽에서 확인받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 달 전쯤 복도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판사님께 확인받았음, 안심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도연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냈다. 김 대령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판사. 그게 핵심이군. 같은 시각 지휘통제실에서는 군단장 오석준 중장 주재 하에 긴급회의가 열렸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부대 서버 기록, 징계 기록, 그리고 인사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군단 감찰팀 외에도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파견된 장우경 중령이 참석했다. 장 중령은 40대 초반의 나이로 중립적이고 정의로운 성품을 가진 국무관이었다. 그녀는 징계 감경 문서와 판례를 대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장 중령. 류지연 상사의 과거 징계 기록부터 철저히 파헤쳐주게. 특히 징계 감경 사례를 집중적으로 봐. 오 중장이 단호하게 명령했다. 장우경 중령은 이미 전날 밤을 새워 류 상사의 과거 기록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펼쳐 보였다. 중장님, 류지연 상사의 징계 기록에서 비정상적인 감경 사례가 총 3건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2년 전 후임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상을 입힌 사건은 강등 및 영창 30일이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판결에서 경고 처분으로 이례적으로 감경되었습니다. 1년 반 전 부대 예산 사적 유용 사건 역시 징계위원회에서 단순 실수로 처리되며 무마되었습니다. 오 중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말도 안 돼. 폭행과 예산 유용이 단순 경고라니.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모든 징계 감경 문서의 하단에서 동일한 암호화된 서명 패턴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법무실 포렌식 팀이 복원한 결과 이 서명 패턴은 군사법원 수석 판사인 정무진 준장과 일치합니다. 장 중령이 보고했다. 회의실 전체가 충격과 침묵에 휩싸였다. 정무진 준장은 군 사법계에서 오랫동안 공정한 판사로 알려져 온 인물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정무진 그자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오 중장이 탄식했다. 장 중령은 계속해서 보고했다. 단순히 류 상사만을 비호한 것이 아닙니다. 부대 서버를 분석한 결과 삭제된 파일 중 징계 감경 관련 문서들이 다수 복원되었고 여단 인사 담당 장교의 계좌에서 정무진 준장 측으로 법률 자문 명목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총 5천만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사건은 단순한 부조리 사건을 넘어선 군 사법 카르텔의 실체로 확대되었다. 류지연 상사는 정무진 준장이 부대 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금을 수수하는 데 필요한 손발 역할을 했던 것이다.
류 상사는 자신의 비리가 덮이는 대가로 정 준장에게 부대 내 정보를 제공하고 심지어 정 준장의 관사 수리비를 부대 예산으로 돌려 막는데도 연루되었다. 오석준 중장은 즉시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심각한 사태를 보고했다. 의장님,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정무진 준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비리가 확인되었습니다. 군 사법계의 뿌리 깊은 카르텔이 707 부대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알겠네.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국방부 감찰실과 협조하게. 이건 이제 707만의 문제가 아니야. 한편 장우경 중령은 헌병 포렌식 팀이 복원한 류지연 상사의 휴대폰 기록을 분석했다. 그 안에서 정무진 준장과 류 상사 사이에 오간 암호화된 메신저 내용이 발견되었다. 이번 건 처리했음. 안심하라. 다음 인사 때 밀어주마. 결정적 증거입니다. 장 중령은 이를 출력하여 보고서에 첨부했다. 이제 퍼즐이 완성되었다. 정무진 준장은 자신의 사법 권한을 이용하여 류 상사의 폭행과 비리를 비호하고 그 대가로 부대의 인사와 예산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오후 3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는 합참의장이 주재하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합참의장은 보고서를 펼치며 단호하게 말했다. 707 특수임무대에서 시작된 조사가 군사법원 사법 카르텔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무진 준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비리가 확인되었고 연루 인원은 최소 20명 이상입니다. 증거는 확실합니다. 서류, 통화 기록, 계좌 추적, 그리고 증인 진술까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결론지었다. 즉시 정무진 준장을 소환하고 군사법원 전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뽑아야 해. 그날 저녁 정무진 준장은 자택에서 헌병에게 소환되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헌병들을 맞이했지만 헌병대장이 직권 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영장을 내밀자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조사실에는 장우경 중령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장님, 류지연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이 메시지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장 중령이 복원된 메신저 기록을 내밀었다. 정무진 준장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변호인 선임 후 진술하겠소. 장 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시죠. 하지만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장도연 일병은 생활관에서 뉴스를 통해 정무진 준장의 소환 소식을 들었다. 동기들은 웅성거렸고 도연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내가 겪은 일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질 줄은 몰랐어. 서민재 대위가 생활관에 들어와 도연을 찾았다. 서 대위는 최근에 부임한 중대장으로 도연을 향한 동정심과 정의감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었다. 장일병, 잠시 나와봐. 도연은 긴장한 얼굴로 따라 나갔다. 서 대위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용기 내준 덕분에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어. 고맙네.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도연이 대답했다. 그게 바로 용기야. 하지만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다. 넌 이제 군 사법 카르텔을 무너뜨린 핵심 증인이자 동시에 온 국민의 주목을 받는 3대 독자가 되었으니까. 서 대위의 말은 도연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이제 외부의 시선과 싸워야 할 차례였다. 밤 11시. 장우경 중령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중얼거렸다. 류지연 상사와 정무진 준장, 그리고 연루된 지휘관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어. 군사법원 사법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 정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정의. 이게 바로 그 정의구나.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는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자신이 원치 않았던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 있었다. 정무진 준장의 소환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지 하루 만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 창은 폭발했다. 기사의 메인 페이지에는 합참의장 아들, 부모 찬스로 헬기 동원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댓글은 수천 개를 넘어섰다.
도연은 생활관 침상에 앉아 휴대폰으로 기사를 읽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쏟아지는 악성 댓글들은 그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었다. 황제 군대냐? 평범한 병사는 폭행당해도 침묵해야 하는데 합참의장 아들이니 군단장이 무릎 꿇고 오열했겠지. 백 없으면 군대도 못 가는 세상. 헬기까지 띄운 거면 권력 남용 아니냐? 법보다 주먹이 세다는 걸 군의 최고 정점에서 증명한 셈이다. 이 나라는 답이 없다.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랐다. 군단장 오석준 중장이 무릎 꿇은 것은 자신의 부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통감의 표시였으며 헬기 동원은 사법 카르텔의 심각성을 인지한 합참의장의 긴급 조치였다. 하지만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장면, 즉 군단장이 무릎 꿇는 모습과 헬기 세대가 연병장을 뒤덮는 권력의 과시에만 열광했다. 이건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도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는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엄청난 용기를 냈지만 돌아온 것은 국민적인 비난과 조롱이었다. 생활관 내부의 분위기 역시 극도로 냉랭해졌다. 류지연 상사의 가혹 행위로 고통받던 피해 병사들은 도연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대다수의 병사들은 도연을 불편한 존재로 취급했다. 도연의 존재 자체가 부대에 불필요한 긴장과 불이익을 가져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 시간. 도연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주변 병사들의 노골적인 시선을 느꼈다. 몇몇 병사들은 수군거렸다. 저 친구 때문에 부대 전체가 난리 났잖아. 외출 외박 전부 금지되고 감찰한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부모 찬스 제대로네. 우리한테는 류 상사가 법이었는데 저 친구한테는 아버지가 법이었으니. 도연은 수저를 든 손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밥을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다. 밥맛은 흙을 씹는 것처럼 썼다. 식사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한 병사가 도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도연을 향해 비웃음을 지었다. 야, 장일병. 너랑 엮이면 불편해. 너 때문에 우리 중대 전체가 헌병한테 불려가서 취조받는 거 알지? 앞으로 말 걸지 마. 조용히 내 할 일만 해. 내가 여기서 군인 행세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야.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자신이 류 상사에게 저항한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조차 회의감이 들었다. 그의 모든 노력과 의지가 부모의 힘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같은 시각 국방부 합참의장 집무실. 아버지 장태성 합참의장 역시 언론 보도를 접하고 있었다.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의장님, 지금 여론이 너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박 보도를 내시거나 사건의 전말을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 합참의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기사를 읽다가 고개를 저었다. 군인은 감정으로 말하지 않네.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먼저야. 내가 진흙탕에 같이 뒹굴면 진흙탕만 더러워질 뿐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고 도연이 스스로 그 오명을 벗는 것이 중요해. 그는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랐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이 겪을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그의 침묵은 아들을 향한 믿음이자 군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오후 2시. 도연은 서민재 대위에게 불려갔다. 서 대위는 책상에 앉아 도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앉아봐. 장일병. 요즘 많이 힘들지? 예, 대위님. 여론이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용기를 냈는데도 사람들은 저를 부모 찬스로만 봅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서 대위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겪은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내 부모님이 개입하신 것도 아들을 보호하려는 당연한 행동이었어. 하지만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걸 믿고 싶어 하지. 그들의 시선은 이미 배경이라는 필터로 가득 차 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오명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합니까? 도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서 대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 실력으로 증명해라.
도연은 눈을 크게 떴다. 실력으로요? 그래. 내 실력으로. 내가 부모 찬스가 아니라 내 능력만으로도 707 특수임무단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보여줘. 그게 내가 류지연 상사의 마지막 조롱, 넌 배경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영원히 지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서 대위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사실 서 대위는 도연의 평소 훈련 태도를 유심히 관찰해왔다. 도연이 일부러 페이스를 조절하며 실력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장일병. 내가 내 체력 점수, 사격 실력, 전술 이해도 전부 상위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일부러 숨기고 있었던 거 나도 봤어. 내가 페이스 조절하는 거 모를 것 같으냐? 서 대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도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누군가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다. 알겠습니다. 대위님, 공개 검증을 요청하겠습니다. 도연은 비로소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자신이 선택한 길 스스로의 실력으로 걷겠다고. 그날 저녁 도연은 공식 문서를 작성했다. 내용은 간결하고 단호했다. 저는 부모님의 힘이 아니라 저의 실력으로 군인의 자격을 증명하겠습니다. 공개 실력 검증을 요청합니다. 모든 과정은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서민재 대위를 거쳐 오석준 중장에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버지 장태성 합참의장에게 전달되었다. 장태성 합참의장은 아들의 요청서를 읽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아들이 드디어 스스로의 칼을 뽑아들었다는 것에 안도감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보좌관이 물었다. 의장님, 승인하시겠습니까? 공개 검증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위험이 큽니다. 장 합참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승인하네. 하지만 공정해야 한다. 특전사 교관단을 섭외하고 외부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라. 편집 불가, 전 과정 실시간 공개로 진행해. 아들이 스스로의 명예를 걸고 싸우겠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막을 수는 없지. 아들의 실력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보다 중요하니까. 공개 검증 프로토콜이 발표되자 SNS는 다시 한번 들썩였다. 해봐라. 실력 있으면 인정한다. 어차피 짜고 치는 쇼 아니냐? 합참의장이 뒤에 있는데 누가 감히 점수를 깎겠어? 반응은 여전히 극단적으로 나뉘었다. 도연은 댓글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정말 증명해야 해. 실력으로. 검증 일주일 전. 도연은 매일 밤 홀로 훈련했다. 어두운 사격장에서 표적을 맞추고 장애물 코스를 반복해서 뛰었다. 총열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도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의 머릿속에는 류지연 상사의 마지막 조롱과 자신을 부모 찬스로만 보는 수많은 익명의 시선들이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도연은 사물함에서 류지연 상사가 보낸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보호막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공개 검증? 웃기는 쇼나 실컷 해봐라. 도연은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보호막이 아니라 실력으로 서겠어. 반드시.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 자신이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부모 찬스인지.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새벽 4시. 장도연 일병은 일어나 전투복을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지난밤의 불안 대신 굳은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합참의장의 아들이 아니라 군인 장도연으로 서는 날이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동이 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증명해야 할 시간이었다. 오전 9시. 707 특수임무단 훈련장에는 수백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다. 언론석에는 카메라가 질비했고 대형 전광판에는 실시간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다. 드론 카메라가 훈련장 상공을 선회하며 모든 장면을 생중계했다. SNS 실시간 시청자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평가위원석에는 공정성을 위해 특전사 소속 교관 5명과 외부 군사 전문가 3명이 앉아 있었다. 이들은 어떤 배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군사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었다.
서민재 대위는 도연의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긴장하지 마. 장일병. 내가 해왔던 대로만 해. 내 실력은 내 아버지의 계급장보다 더 빛날 거다. 예, 대위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연은 손바닥에 땀을 닦아냈다. 첫 번째 평가는 사격 능력이었다. 이동 사격, 회피 사격, 정밀 사격 등 총 5가지 과목이 진행되었다. 도연은 소총을 들고 사격 라인에 섰다. 심호흡을 하며 숨을 고르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그의 자세는 교과서적이었고 그가 그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훈련을 숨겨왔는지 알 수 있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도연은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정밀 사격 표적. 도연은 숨을 멈추고 방아쇠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천천히 당겼다. 탕. 실탄이 발사되고 표적 중앙에 명중했다. 탄피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이동 사격 구간에서는 상황이 더욱 복잡했다. 도연은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표적을 맞춰야 했다. 그의 호흡은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발이 땅을 박차는 순간과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의 타이밍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가 지나간 뒤 표적들은 모두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와, 저거 다 맞췄어. 실력 있네. 평가위원 중 한 명이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다. 동선이 교과서적이야. 기본기가 탄탄해. 이런 사격 능력을 가진 일병은 본 적이 없다. 전광판에는 도연의 사격 점수가 표시되었다. 100점 만점에 98점. 도연이 평소에 보여주던 평균 점수를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인 결과였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인정 부모 찬스 아니네 같은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며 여론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평가는 특수장애물 극복 코스였다. 이 코스는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의 극한 체력과 정신력을 시험하는 코스로 철봉, 밧줄 오르기, 2m 벽 넘기, 포복 구르기 등 연속된 장애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출발선에 선 도연은 손목을 풀며 준비했다. 신호가 울리자 전속력으로 달려나갔다. 철봉 구간에서 도연은 연속으로 20개 이상의 턱걸이를 해냈다. 팔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밧줄 오르기에서는 손바닥이 쓰라렸지만 이를 악물고 정상까지 단숨에 올랐다. 그의 움직임에는 주저함이 없었고 그동안 쌓아온 숨겨진 근력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2m 벽 넘기 구간에서 도연은 순간적으로 발이 미끄러지는 실수를 범했다. 관중석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도연은 곧바로 몸을 재정비하고 벽을 넘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아닌 집중만이 가득했다. 평가위원들은 그의 실수조차 높이 평가했다. 실수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멘탈이다. 저 친구 정신력이 대단한데. 도연은 마지막 구간까지 전력 질주했고 제한 시간보다 30초 빠르게 코스를 완주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세 번째 평가는 전술 돌입 및 인질 구출 시뮬레이션이었다. 모의 건물에 진입해 인질 역할을 하는 더미를 구출하는 시나리오였다. 이 과목은 단순한 전투력뿐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리더십을 평가하는 핵심이었다. 도연은 팀원 3명과 함께 작전을 구성했다. 도연이 팀장 역할을 맡았고 진입 각도와 커버링 위치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지시했다. 1번 좌측 엄호, 2번 우측 경계, 3번 나와 함께 진입. 호흡은 1초 단위로 끊는다. 건물 진입 순간 도연은 섬광탄 신호를 확인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좁은 복도에서 표적이 나타났고 도연은 0.2초 만에 판단하고 사격했다. 모의 탄환이 표적 중앙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화약 냄새와 섬광탄의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그는 계단을 오르며 팀원들과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고 인질 더미를 안전하게 확보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선이 없었고 위험 요소를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평가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점수를 기록했다. 투입 템포가 완벽해. 판단력이 뛰어나고 리더십도 안정적이다. 전광판에 최종 점수가 표시되었다. 종합 점수 96점.
이는 707 특수 임무단의 평균 점수를 훨씬 상회하는 전체 참가자 중 단연코 최고 점수였다. 관중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실시간 댓글창은 실력 인정 진짜 군인 부모 찬스 취소각으로 가득 찼다. 도연을 향했던 비난과 조롱은 이제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의 실력으로 여론의 심판을 이겨낸 것이었다. 도연은 숨을 고르며 평가위원들에게 격려했다. 평가 감사합니다. 평가위원장이 일어서며 말했다. 장일병. 우수한 성적이네. 707 특수 임무단에 걸맞은, 아니, 그 이상의 실력이다. 축하한다. 도연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해냈다. 실력으로 증명했다. 그는 이제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었다. 바로 그때 훈련장 전체에 긴급 사이렌이 울렸다. 굉음이 축제의 분위기를 단숨에 집어삼켰다. 스피커에서는 긴박한 방송이 흘러나왔다. 작전 경보 2단계 발령. 707 대기조는 즉시 집결하라. 반복한다. 작전 경보 2단계 발령. 도연을 포함한 모든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특전사 교관단과 외부 전문가들마저 표정이 굳어졌다. 서민재 대위가 급히 달려와 도연에게 다가섰다. 그의 얼굴은 방금 전의 미소 대신 실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일병. 실전 투입이다. 동해 공해상에서 선박 인질 사건이 발생했어. 707이 출동한다. 도연의 눈빛이 변했다. 방금 끝난 검증은 훈련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소총을 고쳐 잡았다. 예, 대위님. 준비하겠습니다. 평가는 끝났지만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었다. 작전 경보 2단계가 발령된 지 1시간 후. 장도연 일병은 완전 무장을 하고 헬기에 탑승했다. 장갑과 헬멧을 착용하고 소총을 점검하는 그의 손은 떨림 없이 차분했다. 헬기 내부는 로프 장비와 금속 냄새, 그리고 실전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옆자리에 앉은 선임은 긴장된 표정이었다. 장일병. 떨리지? 이건 훈련이 아니다. 예, 선임.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도연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방금 공개 검증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류지연 상사에게 짓밟혔던 자존심을 모두 실탄처럼 장전한 상태였다. 헬기가 이륙하며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다. 창밖으로는 동해의 망망대해가 펼쳐졌고 수평선 너머로 작전 목표인 정체불명의 선박이 희미하게 보였다. 선박은 공해상에 정지한 채 해군 정보사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 서민재 대위가 작전팀의 리더로서 최종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 속에서도 명료했다. 선박 내부에는 민간인 인질 12명이 억류되어 있어. 무장 괴한은 최소 5명으로 추정된다. 우리의 목표는 인질 전원 생還. 최단 시간 내에 목표를 제압하고 인질을 확보한다. 장일병, 내 팀은 후방 복도 진입을 막는다. 인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단 인질을 방패로 삼거나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지체 없이 위협 요소를 제거한다. 도연은 소총을 꽉 쥐었다. 이번엔 훈련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소총은 진짜 생명을 빼앗을 수도 구할 수도 있는 도구였다. 헬기가 선박 상공에 도착하자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도연은 로프를 잡고 문 앞에 섰다. 배의 가판은 금속의 차가움이 느껴졌고 아래로는 파도가 출렁이며 선체를 뒤흔들었다. 특수 임무 대원들의 얼굴에는 오직 임무 완수만이 새겨져 있었다. 하강 시작. 신호와 함께 도연은 로프를 타고 내려갔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몸이 크게 흔들렸지만 도연은 침착하게 속도를 조절하며 가판에 착지했다. 그의 착지는 완벽했고 발목에 무리가 없었다. 팀원들도 차례로 내려왔고 그들은 재빠르게 진입 대형을 갖추었다. 선박 내부는 좁고 복잡했다. 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도연은 선두에서 좁은 복도로 진입했다. 그의 눈은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모퉁이와 그림자를 스캔했다. 첫 번째 교전은 좁은 선실 앞에서 발생했다. 도연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괴한 한 명이 즉시 총을 겨누었다. 도연은 상대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 0.2초 만에 본능적으로 판단했다. 어머! 섬광탄! 도연이 외치며 자세를 낮추자 팀원이 섬광탄을 투척했다. 쾅! 섬광과 함께 굉음이 터졌고 복도가 일순간 환하게 밝아졌다. 괴한이 눈이 부셔 비틀거리는 순간 도연은 재빠르게 접근해 상대의 총을 쳐내고 손목을 제압했다. 일명 확보. 도연은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괴한을 팀원에게 넘긴 후 앞으로 계속 전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훈련장에서의 완벽했던 전술과 일치했다. 긴장감 속에서도 그의 몸은 이미 수많은 훈련을 통해 각인된 대로 움직였다. 선박의 가장 깊숙한 곳, 인질들이 갇힌 방을 발견했을 때 가장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방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도연이 문을 열기 위해 대형을 갖추는 순간 안에서 괴한 한 명이 어린아이를 방패로 삼고 복도로 뛰쳐나왔다. 아이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고 괴한은 아이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즉시 사살했지만 인질이 눈앞에 있었다. 조심해. 인질이야. 도연이 팀원들에게 외쳤다. 괴한이 소리쳤다. 움직이면 쏜다. 전원 무기 버려. 도연은 괴한의 눈빛과 아이의 떨리는 몸을 동시에 주시했다. 그는 단 1초 만에 수십 가지의 경우의 수를 계산했다. 거리를 좁히면 아이가 다칠 확률이 너무 높았고 주저하면 괴한이 인질을 해칠 수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소총을 내리며 말했다. 알겠어요. 진정하세요. 원하는 게 뭐죠? 도연이 총을 내리는 순간 괴한의 시선은 도연에게 집중되었다. 괴한은 도연의 항복에 안도하는 듯 보였다. 그것이 도연이 노린 순간이었다. 도연은 총을 내리는 척하면서 동시에 옆으로 미세하게 움직이며 각도를 벌렸다. 이 움직임은 괴한의 사선에서 아이를 벗어나게 하면서 동시에 팀원들에게 사격 각도를 만들어주는 정교한 기동이었다. 지금 도연이 무전으로 짧게 신호를 보냈다. 괴한이 도연의 움직임에 놀라 잠시 주춤한 그 찰나의 순간 측면 대형을 잡고 있던 팀원이 섬광탄을 투척하고 문 안쪽으로 진입했다. 괴한이 눈이 부셔 비틀거리는 순간 도연은 전속력으로 달려가 괴한의 팔을 쳐올렸다. 탕! 총성이 허공을 갈랐고 괴한의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도연은 괴한을 제압하는 동시에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아이를 재빨리 품에 안았다. 아이는 도연의 전투복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아요. 움직이지 마세요. 이제 안전해요. 도연은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곧이어 팀원들이 나머지 인질들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괴한들을 모두 제압했다. 임무 성공. 인질 전원 생還. 도연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 모두를 살린 것이다. 헬기로 후송되는 순간 도연은 품에 안고 있던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잠이 드는 것을 느꼈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의 얼굴에는 땀과 화약 냄새,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민재 대위가 도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잘했어. 장일병. 내 판단이 모두를 살렸어. 특히 마지막 인질 확보 작전은 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내 실력은 내가 숨겨왔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부모의 배경에 가려진 3대 독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실력과 용기, 그리고 정의감으로 타인의 생명을 지켜낸 진짜 군인이었다. 다음 날, 언론은 도연을 국민적 영웅으로 보도했다. 헤드라인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707 영웅, 합참의장 아들이 아닌 국민의 아들로 서다. 공개 검증으로 실력 증명한 장일병, 인질 구출 작전서 결정적 역할. 며칠 전 그를 향했던 비난과 조롱은 사라지고 존경과 찬사가 그를 뒤덮었다. 도연은 생활관에서 기사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실력으로 섰어. 내 힘으로. 그의 군복은 더 이상 족쇄가 아니었고 스스로 선택한 명예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다.
진짜 승리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바로 정무진 준장과 류지연 상사, 그리고 그들을 비호했던 카르텔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었다. 요청하신 대로 남은 이야기를 6번째, 7번째, 8번째 장까지 묶어서 먼저 보내드립니다. 각 장은 요청하신 분량과 모든 제약 조건을 엄격히 지켜 작성되었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의 성공으로 장도연 일병이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지 일주일 후 군사법원 대법정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 군사법 카르텔의 실체를 파헤칠 세기의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피고인석에는 정무진 준장과 류지연 상사를 포함해 비리에 연루된 지휘관 18명이 앉아 있었다. 정 준장의 얼굴은 차분함을 가장하고 있었으나 그의 미세하게 떨리는 눈빛은 곧 다가올 심판의 무게를 감추지 못했다. 류 상사는 고개를 떨군 채 여전히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방청석에는 언론과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특히 류 상사에게 폭행당했던 다른 피해 병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굳은 얼굴로 피고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도연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증인석 대기실에서 출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재판정은 그의 명예가 아닌 진실만을 요구하는 냉정한 공간임을 알고 있었다. 육군본부 법무실 소속 장우경 중령이 검사 측을 대표했다. 그녀는 밤낮 없이 자료를 분석하며 방대한 증거 더미를 완벽하게 정리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정무진 준장이 관여한 모든 징계 감경 문서, 류지연 상사와의 암호화된 통화 기록 복원 자료 그리고 연루된 지휘관들의 불법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계좌 추적 자료가 쌓여 있었다. 장 중령에게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었다. 오랜 기간 군의 정의를 훼손해온 시스템과의 싸움이었다. 재판장이 법대에 입장하며 선언했다. 군사법원 특별재판부 개정합니다. 장내가 숙연해졌고 정적이 흘렀다. 장우경 중령은 단호한 목소리로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정무진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군 기강 위반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면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했습니다. 피고인 류지연은 정무진의 비호 아래 상습적인 폭행과 직권 남용, 그리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며 부대 내 부조리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선 군의 근간을 흔드는 조직 범죄입니다. 정무진 준장의 변호인 측은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그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류지연 상사의 폭행은 과도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실수였고 정 준장의 개입은 법률 자문 차원의 정당한 의견 제시였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도연의 아버지가 합참의장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언급하며 사건 자체가 최고위직의 권력 남용으로 시작된 불필요한 사정일 가능성을 암시하려 했다. 피고인 정무진 준장은 군 사법의 오랜 기둥이었습니다. 검사 측의 주장은 편파적인 감찰 결과와 증인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도연 일병의 진술은 자신의 군 생활을 비호하려는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의 발언은 치밀하게 계산된 수사였다. 장우경 중령은 변호인의 발언에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반박했다. 저희는 증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서명이 담긴 서류, 통화 기록, 그리고 명확한 금전 흐름을 보여주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당한 법률 자문이 아닌 조직적인 징계 감경 청탁이 오고 갔음을 곧 증명할 것입니다. 재판은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졌다. 정무진 준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도연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류지연 상사는 때때로 장 중령을 노려보며 침묵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자신의 든든했던 뒷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절망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재판장은 검사 측의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틀 뒤 핵심 증인인 장도연 일병의 증언을 듣겠다고 공지했다. 법정을 나서는 도연은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이 재판의 핵심이었고 그의 증언 하나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군의 미래를 결정할 열쇠가 될 터였다. 그는 증인석에 서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도연은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했다.
방청석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수많은 카메라가 그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법정 내부에 울려 퍼졌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겠습니다. 장우경 중령이 질문을 시작했다. 그녀는 도연이 류지연 상사에게 당했던 폭행과 괴롭힘의 구체적인 상황을 순서대로 물었다. 도연은 감정을 절제하며 사실만을 증언했다. 류 상사는 3대 독자라는 이유로 저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사물함 각도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트집 잡았고 사적인 관사 청소를 명령했습니다. 거절하면 공개적인 망신을 주거나 밤에 따로 불러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면회 당일 어머니가 싸온 도시락이 발로 차이고 사람들 앞에서 걷어차였던 폭행의 순간을 증언할 때 도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저는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행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류 상사는 자신이 판사에게 비호받고 있다는 점을 상습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을 부대의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침묵하는 것이 더 많은 피해자를 낳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피해자 가족들이었다. 이어서 장우경 중령은 다른 피해 병사들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병사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매일 밤 상사의 관사 청소를 해야 했던 40kg의 군장을 메고 몇 시간 동안 기압을 받아 탈수 증상으로 쓰러졌던 그리고 류 상사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가족에게까지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협박을 들었던 등을 증언했다. 그들의 진술은 도연의 증언과 일치하며 류 상사의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가혹 행위를 명백히 드러냈다. 변호인 측은 맹렬하게 반대 신문을 펼쳤다. 그들은 도연의 아버지가 합참의장임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도연의 증언이 부모의 힘을 등에 업은 보복성 진술이라고 몰아붙이려 했다. 장일병, 피고인이 당신을 폭행한 직후 당신의 아버지가 헬기를 동원하여 군단장을 호출한 것은 사실입니까? 당신이 그 배경을 알고 그 힘을 빌린 것은 아닙니까? 변호인이 날카롭게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전화를 거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닌 부조리한 시스템에 전화를 거신 것입니다. 저는 제 실력으로 707에 들어왔고 제 실력으로 인질 구출 작전을 완수했습니다. 저의 증언은 사실이고 제 아버지의 직위와는 무관합니다. 도연의 단호한 대답은 방청석에 큰 울림을 주었다. 장우경 중령은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인의 반박을 역이용하여 이제까지 숨겨왔던 핵심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 정무진의 행위를 법률 자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 피고인 류지연과 정무진 사이에 오간 암호화된 메시지 복원 기록을 보십시오. 장 중령은 대형 스크린에 복원된 메시지 기록을 띄웠다. 정무진 이번 건 처리했음 안심하라. 다음 인사 때 밀어주마. 류지연 준장님께 영원히 충성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단순한 법률 자문입니까? 직권을 남용한 징계 거래이자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사법 카르텔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피고인 정무진이 류지연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대가로 부대 예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음이 계좌 추적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장 중령은 이어서 류지연의 폭행 사건 감경 판결문 하단에 찍힌 정무진 준장의 암호화된 서명 패턴을 제시했다. 증거는 명확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법정 내부는 충격과 분노로 술렁거렸다. 정무진 준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류지연 상사는 고개를 떨군 채 더 이상 그 어떤 반항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권력은 무너졌고 그들을 비호했던 그림자는 실체를 드러낸 채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재판장은 증거의 명확성을 확인하고 최종 변론 후 다음 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공지했다. 도연은 법정을 나서며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진실은 밝혀졌고 이제 남은 것은 정의의 심판뿐이었다. 일주일 후 다시 열린 법정에는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재판장은 긴 침묵 끝에 최종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정무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조직적인 비리를 저지르고 군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무진 준장은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피고인 정무진에게 징역 8년과 군에서 제명을 선고합니다. 정 준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무너졌다. 징역 8년은 그에게 사실상 사회에서의 영원한 매장을 의미했다. 다음은 피고인 류지연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인 폭행과 직권 남용 그리고 위계에 의한 강요 등의 혐의가 모두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수많은 젊은 군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았으며 군내 부조리를 심화시켰습니다. 피고인 류지연에게 징역 5년과 군에서 제명을 선고합니다. 류 상사는 고개를 떨구었고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연루된 다른 지휘관들에게도 차례로 징계 면직, 강등, 영창 등의 책임에 맞는 처벌이 내려졌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선고했다. 군은 정의를 수호하는 조직입니다. 오늘의 판결이 군 기강 확립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청석에서는 조용하지만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고 도연은 가슴 벅찬 안도감을 느꼈다. 재판이 끝난 후 국방부는 즉각적으로 군사법원 제도 전면 개편을 발표했다. 아버지 장태성 합참의장은 직접 국방부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제도의 미비점을 철저히 보완하겠습니다. 징계 감경 권한은 분산되며 외부 법률기구가 참여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적이고 부당한 지시는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합참의장의 단호한 발표는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고 군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시스템 개혁이 시작되었다. 707 특수임무단도 전면 재편되었다. 서민재 대위는 새로운 중대장으로 정식 임명되었고 부조리 신고 채널이 상시 운영되기 시작했다. 도연은 그 후 부대 내에서 완벽하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를 향한 시선은 더 이상 3대 독자가 아닌 용기 있는 장일병이었다. 그는 특임팀장 후보로 등록되었고 후배들은 도연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선임, 어떻게 하면 707에서 잘할 수 있습니까? 도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부모가 아닌 너 자신으로 서라. 실력을 쌓고 정의를 지켜라. 그게 전부야. 그날 저녁 도연은 어머니 박미정 대령과 함께 면회실에서 오랜만에 단둘이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가 준비한 따뜻한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 맛있어요. 도연이 말했다. 어머니 미정은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말했다. 도연아, 넌 우리를 넘어섰어.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 넌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에 섰구나. 도연은 경례를 올렸다. 군인 장도연. 앞으로 제가 지켜야 할 길을 걷겠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죄책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불의를 이겨냈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 정의는 누군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 자신이 쏜 총구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도연은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장도연 일병은 아버지 장태성 합참의장으로부터 공식적인 면회 요청을 받았다. 이번 면회는 일체 감시나 제약 없이 오직 아버지와 아들로서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707 특임단의 작은 면회실.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왔고 복도에는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장태성 합참의장은 정복 차림이 아닌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다. 여전히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깊은 회한과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도연은 경례 대신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고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군 최고위 장성과 일병이라는 계급의 거리가 아닌 3대 독자라는 무게와 그 무게를 벗어 던지려 했던 아들의 치열한 투쟁이 남긴 잔해였다. 마침내 장 합참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음절에 진심이 배어 있었다. 도연아, 나는 너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너를 내 소유물처럼 지키려 했다. 3대 독자라는 족쇄를 내게 채웠고 내가 스스로의 의지로 가장 험한 길을 택했을 때도 나는 내 실력이 아닌 내 배경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 착각했다.
도연은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평생 처음이었다. 내가 류지연에게 폭행당했을 때 내가 했던 행동은 아들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본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 통제 영역 밖의 부조리에 대한 분노였다. 하지만 나는 수십 년 동안 최고 지휘관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내가 겪었던 그 작은 부조리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눈을 감고 있었지. 장 합참의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가 그 부조리에 정면으로 맞섰고 내 용기가 군 사법 카르텔의 뿌리를 뽑아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 거대한 개혁은 내가 별 4개를 달고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다. 내가 스스로의 명예를 걸고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나섰을 때 나는 내가 비로소 내 그림자를 벗어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내밀어 도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따뜻했다. 나는 오늘 비로소 군인이기 전에 아버지로 돌아간다. 너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내게 가장 큰 족쇄가 되었구나. 미안하다. 도연아.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인정과 용서는 아버지의 권력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이 담긴 이 한마디에 있었다. 아버지 아닙니다. 그 보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지키려 하셨던 군의 정의가 무엇인지 저는 이 부조리를 겪으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스스로 설 차례입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연이 말했다. 장 합참의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들에게 더 이상 무리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들의 눈빛에서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자신이 평생 짊어져야 할 책임감을 보았다.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더욱 험난할 것이다. 넌 이제 단순히 정무진과 류지연을 이긴 것이 아니라 군 내부의 뿌리 깊은 구조적 모순을 이겼다. 하지만 모순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든다.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이다. 네. 아버지.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감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면회가 끝날 무렵 어머니 박대령이 조용히 면회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도시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마음 편히 먹자. 이젠 우리가 널 지킬 필요 없이 내가 이 부대의 정의를 지키겠구나. 도연은 어머니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이제 부모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완전한 독립과 성취를 담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식으로 경례를 올렸다. 군인 장도연. 앞으로 제가 지켜야 할 길을 걷겠습니다. 장 합참의장과 박대령은 동시에 아들의 경례에 화답했다. 그것은 더 이상 부모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 군인과 군인으로서 서로의 명예를 존중하는 경의의 표현이었다. 이로써 장도연은 비로소 자신의 배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